이 넓은 우주에 정말 우리뿐인 건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지구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명체가 생기는 건 쉬울까? 하는 생각은요. 생명체가 생길 확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문명이 발달할 확률은 정말 너무나도 낮아요.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확률은 어린아이가 노트북 키보드를 그냥 막 두들겼는데 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정말 우연히도 완성될 확률 보다 낮은 확률이다. 새삼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낮은 확률인데 그 확률을 뚫고 우주 어딘가에 외계인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그 이유는 진짜 우주는 말도 안 되게 넓어서 별과 행성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에 따라서 생명 탄생의 시도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그런 낮은 확률을 뚫고 우리 은하만 해도 36개 정도 문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저번 1편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지금 영상은 잠깐 멈추고 먼저 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2편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과 어떻게 말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우주 공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어떤 외계인의 전화를 받았을까요? 우주 알려주는 아빠. 넓은 우주에서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있어요.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우주가 너무 넓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웃별 프록시마까지 가는데도 비행기 타고 5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대한 노력을 과거부터 해왔어요. 소리로 듣는 것은 아니고 빛으로 듣습니다. 빛의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500만 년이 걸리는 별까지의 여행 시간을 4년으로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빠르죠. 우리가 빛으로 듣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라디오가 있죠. 서울의 MBC 라디오 주파수가 91.9MHz인데요. 라디오 채널을 91.9MHz에 맞추면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주 저편에서도 누가 특정 주파수의 인공적인 신호를 매우 강하게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쏘면 이 신호는 우주를 수십 년, 수백 년 가로질러 어딘가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의 어떤 존재는 라디오 같은 기계를 통해 그것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전파망원경, 쉽게 말해서 라디오 안테나를 우주 어딘가에 대고서 어떤 외계 문명이 보냈을지도 모르는 신호를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1967년 가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조슬린 벨 버넬은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탐색하다가 정말 이상하고 특이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 신호는 1.337초 간격을 칼같이 지키며 반복되었고, 이런 규칙적인 신호는 자연계에는 없는 신호였거든요. 무언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신호가 1.337초 간격으로 반복된다. 어떤 지적 생명체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신호였죠. 비 올 때 빗방울이 마구잡이로 떨어지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 신호는 마치 구름에서 나오는 모든 빗방울이 똑같이 1초마다 바닥에 떨어지는 현상과 같았습니다. 조슬리는 처음에는 장비가 고장난 줄 알고 케이블, 수신기, 전파 간섭을 하나씩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었어요. 정말 우주에서 날아오는 신호였거든요. 너무나도 똑같은 주기의 이상한 신호의 이름을 농담삼아 메모장에 작은 녹색 사람 1호라고 적었어요. 조슬리는 저 방향 어딘가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인공신호를 떠올렸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안 다른 천문학자들도 이거는 외계인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번에는 우주의 다른 방향에서 똑같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주에서 날아온 규칙적인 주기의 신호였죠. 정말 외계인의 신호일까요? 하지만 우주에서 같은 신호인데 다른 방향에서 올 확률은 너무너무 적었어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수천, 수백만 광년이 떨어진 두 문명이 정말 우연히도 같은 신호를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서야 천문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외계인은 아닌 것 같지만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정말로 존재한다. 훗날에 밝혀지게 되는 미지의 천체, 바로 우주의 등대라고 불리는 펄서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펄서는 초신성의 유산으로 큰 질량을 작은 곳에 엄청나게 우겨 넣은 이론적으로나 존재할 수 있는 천체입니다. 이 별에서 한 스푼을 뜨면 그 무게가 10억 톤이 넘거든요. 그런 천체가 실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천체의 큰 특징이 스스로 돌며 매우 규칙적으로 전파를 내뿜는데 한 바퀴 자전 시간이 보통 1초입니다. 우리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이 천체는 1초에 한 바퀴를 돌아요. 말 그대로 미칠 것 같은 스피드의 괴물 같은 천체입니다. 이 펄서가 자전할 때마다 특정 전파가 우리 지구를 향해 날아오니
1초 간격의 규칙적인 인공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 당시 외계인의 흔적을 발견했다며 흥분했던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외계인은 아니었지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미지의 천체가 밝혀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1977년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전설적인 신호가 또 수신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파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그 당시의 빅 이어라고 불리는 전파망원경이 별들이 밀집되어 있는 은하수를 천천히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파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어 프린터로 인쇄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프린트가 되고 있던 것을 보던 천문학자 제리 에흐만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유심히 그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너무 흥분하고 놀란 나머지 큰 탄성을 지르며 프린트 종이에 와우라고 적었는데 이것이 천문학사에서 그 유명한 와우 시그널입니다. 딱 72초 동안만 발생한 이 신호는 주파수가 1420MHz였는데요. 우주에 제일 많이 존재하고 우주의 근본이 되는 원소인 수소가 내는 파장과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주의 수소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주파수는 우주 어디에서나 통하는 기준 주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우리는 여기에 있다 라고 다른 문명에게 알리고 싶다면 우주 전체가 알고 있는 우주의 라디오, 수소파를 쓰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와우 시그널은 매우 분명하고 폭이 극도로 좁은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수소파였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제리 에흐만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소름이 돋으며 와우라는 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깊은 밤 조용한 연구실에서 어떤 초고등 문명이 보낸 신호를 혼자 봤을 때의 그 기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흥분되고 황홀했을 것 같아요. 다시 그곳에 안테나를 갖다 댔을 때 다시 수신하지는 못했지만 이 신호는 어떤 전문가가 분석해도 누군가 만들어낸 우주에서 온 신호가 분명했기에 아직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논문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인 현재에도 그 위치를 여전히 탐색할 정도로 와우 시그널은 그 의미가 매우 큰 신호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신호, 우주의 어느 문명이 마지막에 보낸 최후의 SOS 신호였을까요? 아직도 정설로 여겨지는 이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그 외계인의 72초의 신호를 받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주의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에도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탐색하고 외계인의 신호를 찾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적 생명체의 교신을 잡아내려는 브레이크스루 리슨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유명합니다. 어떤 한 부호가 외계인의 신호를 잡기 위해서 과학계에 1,4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2016년부터 5개 대륙의 전파망원경들이 협력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최근에 외계 신호를 포착한 사례는 2019년인데요. 호주의 거대한 파크스 전파망원경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을 스캔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별은 빛의 속도로 4년 정도 걸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별이고요. 또 별 옆에 지구와 같은 행성도 존재하고 있어 외계 문명의 가능성도 있는 곳이죠. 그렇게 프록시마를 보고 있는데 모니터에 아주 얇고 또렷한 선 하나가 나타났어요. 주파수는 약 982MHz. 우리가 휴대폰 전화로 쓰는 주파수보다 약간 높은 주파수로 마치 누군가 우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신호는 몇 시간이나 계속 들렸습니다. 이 신호명을 BLC1이라고 부르고 앞서 설명했던 와우 시그널의 재림이 아닌가 하면서 흥분하는 천문학자도 있었습니다. 포착한 신호는 우선 여러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이 BLC1은 이 검증을 다 통과하여 정말 외계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같은 시간대에 다시 그 신호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잡힌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시 정밀 검사해 보았는데요. 결국 그 신호를 내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우주뿐 아니라 지구상의 비행기,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의 신호를 다 뒤져보아도 BLC의 신호와 같은 형태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대기에서 반사되는 형태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어 지구상의 어떤 신호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2019년 호주의 파크스 전파망원경이 포착한 BLC1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죠. 근데 이 파크스 전파망원경에는 또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재미있는 외계인 신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외계 신호는 전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상 속의 동물인 페리톤의 이름을 따서 페리톤 시그널이라고 불렀습니다. 1990년대부터 파크스 전파망원경에 가끔 짧고 번쩍이는 전파 신호가 잡혔거든요. 신호는 0.1초 정도로 아주 짧고 전파가 우주의 성간물질을 지나오면서 갖추게 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까 BLC1처럼 지구 대기 반사 패턴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동안 초고속 전자폭발이라고 부르며
외계 문명 신호의 힌트라고 생각하는 천문학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신호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주로 낮 시간 정오에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망원경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발견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문학자들이 망원경 옆 건물에서 전자레인지에 피자를 돌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전자레인지 다 돌아서 삐삐 소리 나기 전에 문 열기. 그렇게 피자 돌리는 중간에 천문학자들이 전자레인지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파크스 전파 망원경에서 페리톤 시그널이 포착되는 겁니다. 결국 페리톤 시그널의 정체는 전자레인지를 서둘러 여는 바람에 나온 가짜 신호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피자를 빨리 꺼내는 바람에 발생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습니다. BLC1과 페리톤 시그널은 가짜였지만 그 노력까지 헛수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수확이었어요. 이런 가짜 시그널 덕분에 전파 관측에 대한 원칙을 더 엄격하게 세울 수 있었고 검증 절차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어요. 그래서 가짜 신호들을 걸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쌓였죠. 우리 인류의 전파 망원경이 조금 더 날카롭게 우주의 신호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속 탐지기로 수십 번 모래를 탐지하다 보면 진짜 동전이 나오듯이 인류는 또다시 우주에서 흥미로운 신호가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계 지적 생명체의 전파를 듣는 활동을 세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듣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 여기에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메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주라는 바다에 메시지가 담긴 병을 던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1974년에 RS-15 전파망원경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전파망원경은 지름이 무려 305m나 되는 초거대 망원경입니다. 거대한 스피커처럼 우주에다가 대고 우리 여기 있다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RS-15 메시지라고 불리는 이 신호는 지구에서 가능한 수준의 전력을 모두 모아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를 매우 좁은 대역으로 3분 동안 우주로 쏘아보냈어요. 인류가 할 수 있는 한 최상급의 출력으로 스피커를 켜서 외계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보내는 곳은 우리가 망원경으로도 쉽게 관측이 가능한 M13, 헤라클레스 구상성단이죠. 그쪽 방향으로 날렸습니다. 별이 수천, 수만 개가 모여있으니 지구 같은 행성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방향이었죠. 이 메시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글자는 아니었고 0과 1로 이루어진 1679개의 점이에요. 왜 하필 1679냐면 이 수가 73과 23으로만 딱 나누어 떨어지는 특별한 두 소수의 곱이거든요. 이 두 숫자 외에는 1679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외계인이 신호를 받고 아 이거는 가로 23, 세로 73으로 배열하라는 뜻이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열하면 그림이 나타나도록 설계했어요. 이 그림인데요. 여기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수소, 탄소 같은 원소, DNA 이중나선 구조, 인간의 묘사와 태양계 배치, 그리고 RS-15 망원경의 형태까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명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라는 하나뿐인 지구 명함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도 그 명함은 M13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는데 수만 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답장이 온다면 그만큼 더 걸리겠죠. 수십만 년 후에도 인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우주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최근에도 지구에서 우주로 메시지를 가끔 보내고 있어요. 인류 기술의 발전으로 RS-15 메시지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 있는데요. 1999년과 2003년에 우주의 부름이라고 불리는 코스믹 콜이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 신호에는 우리 인류가 이루어낸 수학과 과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70m 크기의 안테나로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별들도 이 신호를 쏘아보냈습니다. 이 방향은 행성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 누군가가 있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메시지는 220메가 정도 되고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기하학, 태양계의 모습, 허블 상수 등의 우주의 법칙들이 들어있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외계인에게 하는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가요? 여자와 남자가 있나요? 살고 있는 행성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이요. 재밌죠? 과연 답이 올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더 최근인 2017년에는 우리의 음악을 통째로 우주로 보내버립니다. 바르셀로나의 음악 페스티벌에서 천문학자들과 손잡고 지구에서 약 12광년 떨어져 있는 루이튼 별에 음악 33곡을 보냈습니다. 가는데 12년 걸리니까 24년 후에는 노래 잘 들었어 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답이 올지 장담은 못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쌓이면 언젠가 우주가 진짜 답장을 건네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우리가 계속 우주의 신호를 듣고 보내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단 하나의 가능성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 그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 지구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각자의 하루가 조금 힘들었다면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작은 명암이, 음악이 우주 한 기퉁이의 누군가에게 닿기 위해 열심히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잘 받았어요 지구라는 한 줄이 돌아오는 그날을 생각하면, 그런 신비로운 생각을 하면 뭔가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우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흥미로운 우주, 천체관측 영상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채널이 작아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구독하고 편안하게 찾아오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